캄보디아 외교관이 한국 실종자를 조사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석 달간 캄보디아 정부도 경찰도 손 놓고 있던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한국 특수구조팀이 72시간 만에 박살냈거든요. 127명 전원 구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확보한 내부 문서 하나로 캄보디아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거대 재벌그룹이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정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총리, 장관,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부패 제국.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거대 범죄 조직이 한국의 등장으로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와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외교관 일을 하고 있는 비라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5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고 캄보디아 외무부 전략국 3급 사무관으로 발령받았죠. 28살의 나이에 꽤 높은 직급이었어요. 유학파에 대한 우대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외무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에서 받은 발령 통지서를 보니 첫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 대응 전략 수립.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국장님은 저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한국인 18명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시아누쿠빌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온 젊은이들이었죠.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을 약속받고 왔는데 도착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파일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구인 광고를 낸 회사들이 모두 유령 회사였고 등록 주소가 하나같이 프린스타워였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에요. 카지노, 부동산, 금융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정부의 대응 방침이었습니다. 외부 개입 최소화, 언론 노출 차단, 형식적 협조만 진행. 이게 무슨 대응이었나요? 실종자를 찾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장님께 프린스그룹 조사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표정이 싹 굳어지시더군요.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다. 위라는 게 총리실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동료 나린이 조용히 귀띔해졌습니다. 작년에 이 사건 조사하려던 직원이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너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프린스그룹을 검색해봤어요. 공식 웹사이트에는 화려한 성과만 나열되어 있었지만 외국 언론 기사들은 달랐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연루 의혹,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나와 있었어요. UN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시아누쿠빌의 대형 복합시설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프린스그룹이 시아누쿠빌에만 5개의 대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조지타운에서 배운 국제관계 이론들이 떠올랐습니다. 주권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만 인권은 절대 가치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늦게 정부 내부 문서 시스템에 접속해봤습니다. 프린스그룹 관련 문서가 수백 개나 나왔어요. 모든 사업 승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처리되어 있었고 총리실 특별 지시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두운 건물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에서 추가 실종자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기존 18명에 7명이 더 추가된 거였어요.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2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빛이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24세, 놈펜 출신. 마지막 연락일은 석 달 전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추가 정보를 확인했더니 확실했습니다. 대학 시절 제 절친이었던 사무새 여동생이었어요.
사뭇은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죠. 피치다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웃던 밝은 모습이 기억났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사무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는데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뭇 나야. 비라스야. 언제 돌아왔어? 며칠 전에. 피치다는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사뭇의 무거운 한숨만 들렸어요. 3달 전에 연락이 끊겼어. 시아누쿠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는데 경찰에는 신고했어? 당연히 했지.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피치다 이름 옆에는 호텔 리셉션 구인 광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국장님, 실종자 명단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친구 여동생이거든요. 국장님이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비라스 씨, 개인적인 관계는 업무와 분리하시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자국민 실종 건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게 총리실 지시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캄보디아 국민인데 왜 찾지 않는 겁니까? 체면 문제요. 자국민이 실종됐다는 걸 인정하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게 낫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라졌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피치다 생각만 났습니다. 동료 나린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는 사람이 실종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누군데요? 친구 여동생입니다. 24살인데 3달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나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막았습니다. 자국민 거는 다루지 말래요. 역시 그렇군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만 지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라스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경고합니다. 프린스 그룹 조사 그만두세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 출근 이틀 만에 협박 전화를 받다니. 사흘째 되던 날 아침 SNS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탈출자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아누쿠빌의 한 건물에서 탈출했다는 베트남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3개월간 감금되어 온라인 사기 전화를 강요받았다고 했어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가 되었고 한국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연락해서 게시물을 차단하시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럼 허위 정보라고 발표하시오. 정부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보도자료 내세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필요 없어. 우리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SNS는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문이 접수됐다는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외무부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맨 뒤편에 앉았어요. 국장님이 항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18명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구조를 요청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한 간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군. 한국은 맨날 그래요.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자기네 국민 몇 명 해외에서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총리실에서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라스 씨, 신참이 회의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18명이 실종됐는데 과잉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비라스 씨는 미국에서 막 돌아왔으니 모를 겁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외교 문제로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실종 신고만으로는 범죄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오후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외무부를 방문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사관 영사과 박서연입니다. 박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매일 대사관으로 전화합니다. 언제 찾을 수 있냐고 물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조사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기관이 조사하고 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조사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군요. 박서연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실종자들의 신상 정보입니다. 가족들이 직접 정리한 겁니다. 파일을 넘기자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꿈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SNS에 더욱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끔찍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젊은이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씩 끌려나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어요. 설명란에는 시아누쿠빌 실제 상황,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때 오른쪽 구석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치다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SNS에 올라온 거예요. 봤소. 그래서요? 사람들이 감금되어 폭행당하고 있는데 그게 다입니까? 그 영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조작됐을 수도 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제 친구 여동생이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알겠소.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이 고문당하고 있는데요. 총리실 지시를 다시 말씀드리죠. 자국민 피해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 일 아닙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국민 실종을 인정하면 언론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정부 무능 타령이 시작되죠. 체면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아니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긴급 대응, 특수부대 이동 준비.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속보가 터졌어요. 미국 법무부 프린스 그룹 회장 기소, 자금 세탁 및 인신매매 혐의, 비트코인 150억 달러 함유.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관님이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미국이 왜 나서는 거야?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실종 사건을 국제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했나 봅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도 프린스 그룹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정의를 증명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며 비협조 시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통보합니다. SNS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정부 대단하다. 저렇게 국민을 지키는구나. 우리 정부는 외면만 있어. 부끄럽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민을 위해 싸운다.
저도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사무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라스, 뉴스 봤어? 미국이 프린스 그룹 잡았대. 응, 봤어. 그럼 피치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가능성이 생겼어.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가만히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국제뉴스를 찾아봤습니다. CNN, BBC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국은 자국민 몇 명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동맹국들을 설득했죠. 반면 우리 정부는 수십 명의 자국민이 사라졌는데 체면만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가 직접 외무부 청사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외교관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이었지만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사 일행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예약은 필요 없소. 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찬실 총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총리님은 일정이 있으신데요. 일정을 바꾸시오. 5분 안에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총리 집무실에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대사가 성큼 걸어 들어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찬실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 통첩입니다. 찬실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기 시작했는데 얼굴색이 점점 변했어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72시간 내에 실종자 전원의 소재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독자행동에 나섭니다. 독자행동이라니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 특수부대가 직접 수색작전을 진행합니다. 그건 주권 침해요. 국제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프린스 그룹과 정부 고위층 뇌물거래 내역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확보한 자료죠. 찬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디서?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네 정부가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모라니 그건 오해요. 수십 명이 실종 신고되는데도요. SNS에 증언이 넘쳐나는데도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찬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이준혁 1등 서기관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비라스 씨,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캄보디아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자료들이요. 국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부 고발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무부 입사 때 받은 임명장이 있었어요.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버렸는데요.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프린스 그룹과 정부 간 거래 내역, 뇌물수수 증거, 실종 사건 은폐 지시 문서까지 모든 부패의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피치다가 떠올랐어요. 영상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모습이요. 새벽 5시 강변공원에서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서연도 함께 있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정부 간 거래 내역, 뇌물수수 증거, 실종 사건 은폐 지시 문서 모두요. 이준혁이 USB를 받아들였습니다.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추적당할 위험은요?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 남았을 겁니다. 조만간 들킬 거예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죠. 하지만 이게 맞는 일입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고 모든 것을 바꿀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국장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비라스 씨, 국장실로 오시오. 차관님도 와 있었어요. 어젯밤 정부 시스템에 접속했소? 네, 업무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새벽 3시에. 뭘 다운로드했소? 시스템 로그에 대량 파일 복사 기록이 있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이 책상을 쳤어요. 비라스 씨, 국가기밀을 유출했소. 기밀이요? 국민을 버린 증거가 기밀입니까? 그 정부가 프린스 그룹한테 뇌물 받은 증거, 실종 사건, 은폐 지시서 모두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줬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 부르겠소. 국가기밀 유출죄로 체포될 겁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한국 정부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체포됐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나갔어요. 나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해서 독방에 갇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구치소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총성이 들렸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도 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전부 열어.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라스 맞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자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쿠데타입니다. 군부가 찬실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당신은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군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라스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젯밤 군부 내 개혁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찬실 총리는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스캔들이 결정타였어요. 비라스 씨가 넘긴 자료가 국제 언론에 공개됐고 군부도 더 이상 찬실을 지지할 수 없었던 거죠. 방에 들어가자 TV가 켜져 있었어요. 오늘 새벽 이시 왕립 캄보디아군 개혁파가 수도 푸놈펜 주요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찬실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인사 47명이 체포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군복 차림 장성이 나타났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찬실 정권은 국민을 배신했고 범죄 조직과 결탁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작전도 오늘 밤 시작됩니다. 군사정부가 전면 협조하기로 했어요. 피치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폭력이 아니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한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체포, 인신매매 피해자 전원 구조작전 준비 완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정의를 세웠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찬실 전 총리를 포함한 고위 관료 47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민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자들도 체포됐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정부는 왜 그동안 이 사건을 방치했습니까? 전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새 정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 저는 박서연과 함께 한국대사관 작전본부로 이동했습니다. 대사관 지하에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신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대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검은 전술복에 각종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었죠. 한국 대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비라스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밤 11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헬멧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을 조용히 전진하는 대원들의 시점이었습니다. 1팀 목표 지점 접근.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팀 대기 중. 3팀 진입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번 건물팀이었어요. 피치다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요. 진입 시작. 명령이 떨어졌어요. 화면 속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파괴되고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층 확보, 인원 없음. 2층 진입.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층 감금실 발견. 문 개방 시작. 카메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12명 확인. 한국인 4명, 캄보디아인 5명, 기타 3명. 다음 방 개방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피치다가 보였던 겁니다. 저기, 피치다예요.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박서연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3팀, 오른쪽 구석 여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국민 피치다일 가능성 있습니다. 화면 속 대원이 다가갔어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고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피치다 맞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쇠약한 상태입니다. 즉시 의료진 투입 요청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찾았습니다. 정말 찾았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5개 건물에서 총 127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18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캄보디아인도 43명이나 됐어요. 새벽 3시 작전이 종료됐어요. 스크린에는 구조된 사람들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피치다도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소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티, 피치다 찾았어. 살아있어. 정말. 소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푸놈펜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평온한 거리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3층 병동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티가 한 병실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비라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피치다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피치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안해 피치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비라스 오빠. 나야 피치다. 이제 안전해. 오빠는? 밖에 있어. 곧 들어올 거야. 피치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곧 집에 갈 수 있어. 병원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프린스그룹 회장 체포, 인신매매 피해자, 127명 전원 구조, 한국 특수부대 72시간 만에 작전 완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정의를 세웠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푸놈펜 중앙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감사 집회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한국 국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어요. 연단에 구조된 피해자 가족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를 도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른 가족도 말했어요. 강한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연단으로 안내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만 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라스입니다. 외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명령을 따랐습니다. 국민보다 권력자를 섬겼고 정의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캄보디아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 부패가 아니라 정의가 통하는 나라.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소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치다와 함께였죠. 피치다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라스 오빠, 멋진 연설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피치다, 정말 미안해. 늦어서. 아니에요. 오빠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녁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구조작전에 참여한 사람들과 협조한 인사들이 초대됐어요. 한국 대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특히 비라스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찬 후 테라스로 나왔어요. 푸놈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연기로 뒤덮였던 하늘이 이제는 맑았어요. 이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비라스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127명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시정부에서 사면한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외무부에서 일해달라고 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을 진짜로 지키는 일을요. 며칠 후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저는 그 조항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외무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국민보호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어요. 해외에서 캄보디아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부서였습니다. 피치다는 완전히 회복해서 간호학과에 복학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티도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NGO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메콩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박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라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신매매 방지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대요. 비라스 씨가 캄보디아 측 담당자로 지명됐어요.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의의 씨앗이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국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국민을 지키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었다.